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4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문학 2020년 5월 5일 실린 단편 두 편 만나볼 텐데요. 기준영 작가의 부르는 소리 그리고 조우리 작가의 미션이라는 작품 두 편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준영 작가의 부르는 소리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읽고서 내가 뭘 읽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뭘 읽었지 했는데 근데 어쨌든 기준영 작가 소설은 뭔가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계속 이렇게 긴장하면서 읽게 돼요. 약간 수상한 눈초리로. 근데 하여튼 이것도 확 끝나버렸어요, 그냥. 네. 뭔가 이렇게 결론 맺어진 것도 없고, 네.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었는데, 그래, 한 번 더 읽으면은 내가 처음에 발견하지 못한 걸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읽었는데도 제가 마지막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점점점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 별로야 이게 아니고 별로면 아예 뭐 들고 오진 않았겠죠? 근데 되게 매력 있어요. 이거 뭘까요? 근데 되게 매력 있어요. 두 번 읽었는데 네. 두 번째에도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방송에서 이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걸 소개를 뺄까 말까 하다가 또 그렇다고 빼기에도 좀 아쉬워서 현대문학을 모처럼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기로 하긴 했는데 일단은 기준영 작가는 저희가 요소야에서 3번째 다루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많이 발표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읽고 나면은 어쨌든 기억에 남아요. 이게 뭐지 싶은 그 잔상이 저희가 문학동네에 실렸던 거랑 문학삼에 실렸던 건데 문학동네 백호였나요? 백호에 실렸던 거는 진짜 그거는 또 어떤 장르소설 같은 느낌이 고딕 미스테리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학삼에 실린 건 또 동화처럼 따뜻했어요. 물론 그것도 유진 뭐였지? 유진 같은 그런 이름이었는데. 네 맞아요. 강아지 나오는 그것도. 그리고 이 소설은 약간 느와르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웃냐면은 처음에는 되게 웬일로 어떤 로맨스 맞아요. 소설인가 로맨스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근데 이제 어쨌든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나라는 이제 인물 화자는 한재경이라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영래라는 3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좀 그 관계에서 회피하는 중이고 어느 날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숙부가 연락을 해왔는데 집으로 찾아왔는데 사교 댄스를 추다가 숙부의 애인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찾아와서 아마도 지방에서 이제 종로의 어느 댄스 파티에 온 것처럼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왔으니까 이제 조카를 찾아온 거겠죠. 다친 다음에. 재밌었어요. 병원을 안 가고 우리 조카한테 오지? 근데 이 사교 댄스복 복장을 하고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 이제 뭐 큰일은 아니었고 그 어떤 어수선한 응급실 상황에서 유난히 이제 눈에 띄는 젊은 남성을 이 재경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성과 우연하게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약간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근데 또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요.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숙부가 지방에서 올라왔고 응급실에서 이제 처치해줄 게 없다고 하는데 집으로 데려가야 될지 고민인 상황에서 이 근처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라면서 그 게스트하우스 명함을 주고 재경은 그 게스트하우스 명함을 받아서 방을 예약하는 전화를 하면서 그 게스트하우스 명함에 자기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 남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남성이 먼저 말을 걸어서 대화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기준영 작가가 로맨스를 쓰시나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러고 이제 다음날 숙부랑 숙부의 애인인 분과 식사를 우연히 그 숙소 근처에서 하게 됐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남성이 또 있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남자가 자기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알아봤고 맞아. 숙부가 재경아 너도 빨리 와 앉아 한 다음에 여자인 재경이 주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남자가 돌아보면서 인사말을 건네는데 자기가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하고 얼굴을 목소리를 듣고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걸게 되는데 그 대화도 되게 재밌어요. 네. 뭐 그런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이 남자가 숙부의 애인 눈에는 석현이라는 배우를 닮았다고 해서 또 자기가 드라마랑 유관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그 남성한테는 여성인 동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응급실에서 남성이 자기의 누나가 아파서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누나겠거니 하고 이 재경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이 또 자리에서 명함을 누나가 주라고 해서 네. 이 숙부와 이 여성 재경에게 주는데 또 거기에 개인 번호는 없고 사무실 번호만 있는 그냥 그런 명함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헤어졌죠? 네. 그러다가 하지만 이 여성은 어떤 또 강의를 주로 하는 대표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일하는 틈틈이 그 남성에 대해 생각이 나고 그 회사가 어떤 건지 막 검색도 해보다가 아무 정보가 안 나오니까 그 회사로 전화를 해서 박상림이라는 이제 그 남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재경이 오늘 시간 되면 만나자고 했는데 오늘은 좀 곤란하다. 그러고 자기가 다음에 전화를 주겠다. 한 다음에 재경은 이제 전화가 안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주말에 전화가 오는 거죠. 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게 네. 그리고 이 통화를 하기 전에 영래라는 이제 남자 친구가 있다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저는 재경이 영래와의 그런 관계에서 도피를 하고 싶어서 이 박상림이라는 새로운 남성에게 좀 호감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박상림이라는 사람도 그런 관심을 모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막상 전화를 해서는 사실 그때 같이 있었던 누나가 친누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오고 가고 네. 그리고 또 재경은 그러면 난 그 누나랑 통화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고 그 누나의 이름이 이제 손혜은이라고 네. 말을 해주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손혜은이라는 이름을 듣고 재경이 어린 시절에 모르는 여자를 따라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고 네. 심지어는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 여자랑 동물원에 갔다 온 것 같이 기억을 하고 있고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기억을 못한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생 때는 어떤 신흥 종교 집단의 부흥회에 따라갈 뻔한 적도 있다. 친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모르는 사람들한테 휘말렸던 기억이 잠깐 등장을 하더니 네. 이제 그 손혜은이라는 누나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그 손혜은과 박상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재경이 떠올리는 자기의 뭐 아버지나 가족에 대한 짧은 생각 같은 것들이 되게 황당해요. 손혜은이 설명해주는 상림이라는 사람은 조폭 네, 어두움의 세계에 있었던 네. 막 그리고 칼을 맞고 뭐 내장이 파열돼 거의 끊어질 목숨이었는데 다시 태어났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거의 도망치는 중인 것 같이 네.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갑자기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당한 건 상림인데 네. 죽을 고비를 넘긴 건 네. 상림이 낳고 나서는 이제 손혜은한테 그 호흡 곤란이 다시 찾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환상도 보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재경의 아버지는 강력반 형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상림이라는 사람의 옛날 과거를 듣게 되면서 어린 시절 상황도 이렇게 뭔가 강력반이었던 형사와 유괴인지 뭔지 모를 어떤 낯선 여자를 따라가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해준 어떤 지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대학생들이 멋모르고 과제 때문에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현장을 보여줬는데 하고 이제 점점점으로 끝나는 이상한 그 어두운 이미지들이 막 교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손혜은이랑은 뭐 약간 농담처럼 혹시 뭐 박상림하고 어떤 연애 관계를 바란 거냐 뭐 이런 대화를 심지어 하기도 하고 네. 손혜은이 물어봐서 네.
근데 로맨스 그런 거 기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네요 그랬네요 피는 못 속인다 그 말도 지금 생각나고요 이런 좀 희한한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또 손혜은은 아버지 바람둥이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셨죠. 받아치는 거죠. 근데 이 다음 단락이 되게 또 뭔가 완전히 다른 네, 여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거나 읽어드리자면 나를 부르는 소리는 내가 귀 기울이는 데서만 난다. 나는 응답을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문장이 확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거나 마지막 통화쯤으로 생각되는 박상림 씨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손혜경 씨가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한재경 씨 하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이름을 부른다라든가 왜냐면 이게 그 음식점에서 알아본 것도 박상님이 재경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본 거잖아요. 얼굴은 몰라봤지만 그래서 이게 제목과 이름을 부르는 것과 뭐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손혜은과 박상림이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한재경은 어떤 일탈을 하고 싶어서 이랬던 건지 아무것도 제가 이해된 건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이 좋았어요. 그냥 그 부르는 소리 나는 응답을 받은 것 같았다. 이게 왜 좋았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 문장 자체가 매력적이기도 하고 마치 저희가 백수린 작가의 마지막 장면이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느낌처럼 이 소설도 어떤 설명을 붙여봤자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저의 해석으로는 그리고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작가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전개를 바꾸시는 건지 이게 작가님한테는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전개? 근데 저는 그때 왜 가정교사, 입주교사 얘기 나왔던 것도 이 여성의 어떤 힘든 상황에 대해 얘기가 전개될 줄 알았는데 개인의 트라우마에 대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기묘한 가족이 등장을 하고 이 여자가 관찰자가 되고 귀신 보고 역할이 바뀌잖아요. 이 여성도 갑자기 뭔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손혜은과 박상림이 주인공인 영화의 어떤 관찰자인 것 같은 보조 역할처럼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변화되거나 분명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로맨스의 전개가 되는데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좋은 게 꼭 이렇게 뭐 명함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전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로맨스의 관계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꼭 무슨 뭐라 그래야 돼? 까였다고 할 수가 없고 이건 어떤 교감을 했다고 봐요. 이 세 명의 남녀는. 하지만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고 모르는 사람의 인생에 잠깐씩 개입한 느낌? 그리고 그게 이제 통화로 목소리로 이루어진 세계? 소리로 이루어진 세계? 그 정도 제가 납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일단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목이 계속 부르는 소리니까 제목을 계속 생각하다가 첫 번째 읽고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얘기지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읽어나가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르는 소리는 약간 영혼이 부르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손혜은이 영매 같은 사라져서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게 왠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읽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야? 근데 너무 하여튼 근데 이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는 진짜 더 납득이 어렵고 그리고 박상림과 사실 손혜은이 친남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한 상림을 어떻게 살아난 거죠? 근데 사실 친남매가 아닌데 이렇게 가깝고 거의 뭐 생사를 같이 하면서 살고 있는 관계는 연인밖에 없는데 저의 이 미천한 상상력으로는 근데 둘은 그렇게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손혜은은 한재경한테 호기심이 있고 호감에 가까운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재경이 박상림한테 관심을 가지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관계의 중심은 손혜은과 한재경 그러니까 그 두 여자들의 이야기로 약간 무게가 옮겨가고 맞아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뭔가 사회성을 발휘하는 상림보다는 네. 가만히 있는 손혜원한테 눈길을 준다던가 맞아요.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도 네. 많고 그리고 명함을 주라고 한 것도 또 누나가 손혜은이 그래서 그냥 하여튼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 녹음하는 날이 네. 갑자기 저 집에서 나오자마자 네. 천둥번개 엄청 치고 네. 폭우 쏟아지고 막 네. 거의 세상이 캄캄해지고 이래서 네. 보면서 기준영 작가 소설 얘기하기 되게 좋은 날이다라고 정말요. 생각하긴 했거든요. 네, 진짜 저 이 소설은 그런 날 읽으면 밤에 살짝 불 꺼놓고 읽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추천드리는 되게 이상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기준영 작가님의 다음 단편집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 네. 저희가 읽은 것만으로도 네. 뭔가 소설집으로 나오면 한꺼번에 읽으면 되게 재밌겠다.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여름밤에 둘러 앉아서 낭독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이게 기준영 작가님 소설이 신기한 게 네. 못 알아듣는 문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저희에게는 난해해서 소개하기 어려운 작품들에 대해 다루면서 그냥 이 문장 자체나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조차 이해가 안 되는 소설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인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굴지? 근데 기준영 작가의 소설은 여태까지 묘소화해서 다룬 것만 떠올려도 읽기 어렵지 않아요. 네, 다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왜 끝에 가서 이상하다 이내 잘 쫓아오고 있었는데 네. 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앞에 있었던 얘기조차 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 잘못 읽었나 봐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근데 어떤 묘한 여운이 있고 분명한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 있죠. 것 같아요. 있어서 이게 지나고 나니까 미스터리하게 남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사는 데에도 굉장히 이상한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사는 삶에 대해 듣게 되면 나랑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기준영 작가의 소설은 그런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묘한 충돌이 느껴지면서 아무튼 묘하게 재밌어요. 그래서 소설집으로 묶여서 이런 것들이 모여있으면 저는 되게 매력적인 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상하다 하면서 끝까지 읽을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 엉뚱한 소리 안 해주시 여태까지 걱정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조우리의 미션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저희가 방송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우리 작가 소설 읽으면서 장유진 작가 작품 같이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회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직장 생활의 어떤 그런 되게 디테일도 살아있고 네.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다루는 게 이제 보통 장유진 작가 소설에서도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전 계절이었나요? 네. 같은 계절에 읽었던 것과 우리가 핸들을 잡을 때? 네, 운전연수 하는 얘기인데 장유진 작가 소설에도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있었잖아요. 네, 같은 소재로 썼네요. 그 계절에 두 분이서. 뭔가 비슷한 나이대 물론 조유리 작가 소설에는 어머니 나이도 이제 중년도 등장하긴 하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 운전연수를 받으면서 어떤 또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런 시선 같은 거 그러니까 소설의 느낌은 되게 다른데 일상에서 좀 차용하는 감각이나 소재의 선택 같은 게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이번 소설 읽으면서 또 들긴 했어요. 물론 비슷하다고 누가 누구와 뭐 닮아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 동시대에 이런 걸 다루는 작가가 또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네, 일단 소재적인 면에서 비슷하다 느끼는데 근데 풀어가는 방식은 사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의 첫 사수였던 남자 선배의 결혼식에 가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내가 미경이구나. 미경이라는 이제 직장 다니는 여성이 근데 이제 이 사수가 남들은 이제 너 완전 잘 됐다. 그 사수한테 일 배우면 진짜 제대로 배우는데 하면서 부러워했지만 그 나만 알고 있는 그 사수의 엄청난 나쁜 면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은 비서처럼 부리는 말도 안 되는 온갖 것을 시키는 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횡령을 하면서
네. 이 사수가 사장의 친척이었는데 네. 횡령을 하면서 약간 뒷돈을 챙기거나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어서 남들한테는 말을 못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본인에게는 약간 좀 악마처럼 그런 네. 존재였고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나는 그걸 숨긴 채로 이 사수에 대한 마음을 숨긴 채로 이 사수의 결혼식을 어쩔 수 없이 회사 일로 가게 되는 약간 그런 이야기인데 되게 회사에서 흔히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런 인간군상들의 이야기여서 익숙하기도 한데 제가 사실 이걸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저는 김지은입니다. 책이었어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저는 생각을 못했네요. 네, 최근에 나온 네, 맞아요. 안희정 사건 네. 피해자 네. 김지은 씨가 그 책 안에서 본인이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업무들을 수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침에 네.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맞아요. 전까지, 혹은 잠에 들면서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했던 약간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끔찍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주인공인 미경이 정준석인 이 사수 밑에서 하는 일들이 네. 그것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러네요. 기시감이 들어서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약간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네. 책은 바로 떠올리지는 못했고 네. 이게 여기서 드러나 있진 않는데 네. 결혼식을 가고 축하받는 얼굴을 보는 게 괴롭은 거잖아요. 미경의 네. 입장에서. 네.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게 그냥 개인 비서나 다름없었다라고 하지만 개인 비서 말고 뭐 조금 저는 약간 추행에 가까운 관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웨딩카를 알아봤을 때에 자기 자신이 좀 싫어지는 점이라든가 결혼식에서 미경을 발견한 정준석이 그날 또 문자를 보내잖아요. 네. 너 부산으로 내려올래?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사실 자기 결혼에서 되게 중요하고 정신없을 날 굳이 옛날 이제 후배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게 약간 자기의 영역 표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김지은 씨의 일은 여기서는 연결을 못 지었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관계? 네. 약간 위력 관계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 위계는 정말 그 상하 관계 그거에 대한 생각이 네. 분명히 위력을 네. 사용한 폭력이나 성적인 어떤 폭력이나 추행이 있었을 것 같죠. 예를 들면 네. 그 정준석의 환송회를 떠올릴 때도 네. 뭐 미경 씨 너무 서운하겠네. 그랬더니 정준석이 바로 그럼 제가 데리고 갈까요? 하면서 어깨에 팔을 딱 두르는 네. 이거는 쉽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을 그냥 거부하지 못하고 했던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야 좀 벗어나서 안심하고 있던 차에 또 그 부산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끔찍하게 싫었을 것 같고. 네. 또 다행히 너무 힘들겠다 같이 가줄까라고 하는 게 이 관계를 알아서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어떤 동료가 또 주말에 또 거기를 가는 거를 걱정해주기도 하고. 네. 네가 가서 괜찮을까? 이런 네. 걱정을 해주는 동료가 또 있어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미경이 친구 이야기도 들어가잖아요. 네. 학예사 밑에서 일을 했던, 네. 연구원으로 네. 일을 했던 그런 정말 위계에 의해서 억눌린 수밖에 없는 여성 또래들의 이야기? 그 책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수아라는 네. 그 연구원 친구가 이제 떠나고 미경이 수아와 헤어지던 날을 이제 떠올리는데 수아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죠. 어디서든 너도 꼭 너를 지켜.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될 거야. 이게 되게 평범한 말이긴 한데요. 이 소설을 다 읽고 이제 끝에서 이 문장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그 무게감이 확 와닿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정준석이 미경을 선택한 이유가 신입사원 환영 회식에서 네. 정준석이 음담패설을 했는데 유일하게 웃은 사람이 미경이어서 네. 그게 사회생활하는 기본 자세로 정준석은 표현을 하지만 저는 거기서 어떤 먹잇감을 알아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너무 좀 징그러웠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정준석이 계속 미경에게 분풀이를 할 때마다 웃으라고 한다거나 네. 연구원이었던 수아가 잘못하긴 했지만 분명 학예사의 책임이었는데 이 연구원한테 책임을 물리고 해고를 하면은 너 이직할 때 힘들 거야 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받은 학예사가 나중에 네. 미경이 박물관에 가게 돼서
일부러 수아라는 연구원이 있냐고 찾는데 누군지 기억도 못하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이 소설은 제가 읽은 조우리 작가 소설 그때 다룬 거나 네. 그런 거에 비해서 그 경장편으로 나온 거나 좀 많이 무거운 느낌이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어두워서 힘들어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되게 건조하게 다뤄지기는 하는데 감정이 과잉이 안 돼 있는 게 오히려 좀 먹먹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미경도 여기서 한 번도 어떤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수아가 결국에는 외국으로 가면서 네. 나는 다시 한국 안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경이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했더니 나 너 안 봤으면 좋겠다고. 너 보면 너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자기는 그 시절 생각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나 너 안 볼 거야 라는 말을 또 듣는 거. 그러니까 미경이라는 사람의 무게 같은 게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이 제목이 미션이잖아요. 네. 이게 사내 메신저 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 미션에 바로 답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부산에 가게 되기도 하고 미션이라는 이름조차 되게 뭔가 상징적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냥 이 미경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 이런 게 뭔가 해소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서로를 각자를 지키자 하는 메시지도 나오기는 하지만 네. 마지막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지키자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지킬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곱씹을수록 조금 계속 무거워지는 네. 네. 웃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미경은 휴대폰을 꺼낸다. 지금이 바로 미뤄둔 미션을 실행할 때였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혹시 퇴사한다고 얘기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도 읽히잖아요. 그 미션 거기에 부산에 갔다 왔다고 접속해서 그 미션을 실행하는 네.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웃고 있는 사람들 보고 미션 회사 메신저 접속해서 네. 나 잘 갔다 왔다라고 사진 보내려나 저도 그렇게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끝났는데 그냥 정말 퇴사 메시지를 날리면 좋겠네요. 네. 그게 미경의 미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이렇게 기준형 단편소설 부르는 소리와 조우리 단편소설 미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저희 다음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창작가 비평 2020년 봄호에 실린 임소라 작가 단편소설 그만두는 사람들을 저희가 전문 낭독으로 들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어요. 이 작품은 요소야 32회에서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만두는 사람들을 임소라 작가가 직접 전문을 낭독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준형 작가의 단편소설 부르는 소리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 피어오르는 어두운 지하실의 이미지를 치워내며 그렇게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 그거 아닌가요? 손혜은이 하고 웃었다. 이런 얘기 듣게 된 거 후회되겠어요. 그냥 지나칠 기회도 2번 이상은 됐을 텐데. 혹시 모르는 남자와의 로맨스, 그 비슷한 거 상상하고 기대했었나요? 네, 그러네요. 그랬네요. 피는 못 속인다. 그 말도 지금 생각나고요. 아버지 바람둥이셨구나. 사랑이 많은 분이셨죠. 2 사람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동안 침대에 대자로 누워 가쁜 숨을 쉬었다. 이상한 전율을 느꼈으나 내 심신을 흔든 그 감각은 빠르게 희미해졌다. 나를 부르는 소리는 내가 귀 기울이는 데서만 난다. 나는 응답을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